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워킹맘인데요.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썰밤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몇 년 전 겪은 기막힌 일을 썰 풀어볼까 하는데 글솜씨는 없지만 잘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딸 팔자는 엄마 팔자 닮는다는 말 아시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으며 자랐어요. 저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엄마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를 앉혀놓고 그랬네요. 딸 팔자는 엄마 팔자 닮는다는 그따위 개똥꾸녕 같은 말이 어딨냐? 니는 절대로 내 팔자 닮으면 안 된다. 나보다 더 잘 살아야지. 대학도 가서 여름엔 시원한 곳에서 겨울엔 뜨신 곳에서 일해야지. 저희 엄마는 인천의 작은 섬마을 출신이었는데요.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했을 만큼 나름 잘 사는 집이었고 엄마 위로 둘 있는 삼촌들도 좋은 대학 나온 소위 사자 돌림의 전문직들이거든요. 근데 정작 엄마는 중졸이고요. 반평생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건물 청소 일을 하며 보냈어요. 저희 엄마가 공부와 담을 쌓은 구제불능의 멍청이거나 반항아라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저희 엄마는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학교 다닐 적엔 내내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고요. 선생님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중간에 그만둬야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계집애인 엄마가 공부하는 걸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여자가 가방끈 길어봤자 도움될 거 하나 없다. 괜히 사내놈들 기죽인다고 혼사끼리나 막히지. 그 나이 때 어르신들의 흔한 사고방식이었죠.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게 꿈이었던 엄마는 당연히 할아버지의 뜻에 반발했어요. 아버지, 그런 게 어딨어요. 오빠들은 다 과외까지 시켜주면서 왜 나는 학교도 못 다니게 하는데요? 나도 아버지 자식인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기집애가 어디 애비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그놈의 기집애! 여자라서 뭐여? 내가 우리 학교 남자애들 다 공부로 이겨먹는데 내가 반 1등인데. 담임 선생님도 그랬어요. 오빠들보다도 내가 더 똑똑하다고. 아버지, 제발 저 대학, 아니 고등학교만이라도 마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커서 다 갚을게요, 네? 조용히 못해! 머리를 빡빡 밀려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네가! 급기야 할아버지는 엄마를 다락에 가둬두고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했어요. 하지만 지나친 고삐는 말도 넘어지게 한다잖아요. 상처받은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연을 끊겠다는 결심을 하고야 말았고요. 결국 창문으로 탈출해 서울로 도망쳐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못다 이룬 꿈을 펼쳤다면 좋았겠지만 돈도 뭣도 없는 17 소녀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한밭집 주방에서 일하며 하루바로 하루 먹고 사는 게 고작이었죠. 그러다 식당 단골이던 아버지와 눈이 맞아 사랑에 빠져버렸고요. 얼마 안 가 제가 태어나면서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식을 올렸더랬죠. 이 사실을 안 할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엄마를 호적에서 파버렸다네요. 어쨌든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생각했대요. 저만큼은 절대로 여자라는 이유로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않게 해주겠다고요. 그래서 엄마는 노가다 뛰던 아버지와 함께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공장 일은 물론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등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가리지 않았죠. 엄마는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넌 절대로 내 팔자 닮으면 안 된다고. 네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엄마가 흘린 땀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엄마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려면 어떻게든 공부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했죠. 다행히 저는 공부에 소질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노력파였어요.
학창시절 내내 책상 앞에 붙어 있었던 덕에 수월하게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졸업할 무렵엔 네로라 하는 대기업에 합격했죠.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엄마는 저보다 더 기뻐하며 엉엉 우셨어요. 우리 형이, 니는 결국 해냈네. 대학도 가고 회사원도 되고 내 새끼가 엄마 꿈을 대신 이뤄줬어. 고맙다, 고마워.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 그동안 엄마가 아빠가 둘이 나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지. 이제부턴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효도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 사회인이 된 저는 그동안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든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는 족족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사고요. 같이 살던 집 가전이나 가구도 전부 새 걸로 바꿔드렸죠. 그냥 현금을 드리면 부모님이 절대 안 받으셨거든요. 그런 저를 부모님은 참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제 앞에서 크게 내색은 안 해도 어디 가면 좋은 회사 다니는 효녀딸이라며 자랑하기 바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앞엔 이제 창창한 장밋빛 미래만 펼쳐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땐 꿈에도 몰랐어요. 한 남자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말이죠. 그 사람은 저와 같은 팀에서 일하던 6살 연상의 상사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존경하는 선배였죠.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임원진들은 물론 후배들에게까지도 골고루 사랑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성격이 차분하면서도 유머 감각이 있어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늘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줬죠.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둘이 남게 된 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영희 씨, 내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영희 씨한테 호감이 있었어요. 영희 씨만 괜찮다면 우리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을래요? 상사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당황해서 한참 동안 어버버거리던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주임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당시 저는 야망 넘치는 신입사원이었어요. 연애나 남자보다는 승진과 성과에 더 목말라 있었죠. 하지만 제 거절에도 그 사람은 끈질기게 구애를 계속해왔어요. 제 책상 위에 초콜릿 같은 간식이나 꽃을 놓아두기도 하고요.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은 굳이 자기도 기다렸다가 퇴근했죠. 그러다 자연스레 술이며 밥을 같이 먹게 됐고요. 남자의 면역이 없던 저는 언젠가부터 거기에 점점 휘둘리게 됐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게 됐죠. 그 사람이 나이가 제법 있었기 때문에 사귄 지 반년 만에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그 사람과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서고 있더군요. 결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시댁은 저희 집과 달리 꽤 사는 집안이었어요. 시할아버지 때부터 유통업 쪽으로 사업을 한 덕분에 땅과 건물이 제법 많았죠.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예식장부터 신혼집까지 시부모님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네요. 처음에는 그런 두 분께 그저 참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식을 올리고 나니 그게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당연히 일을 계속할 작정이었어요. 어떻게 들어온 직장인데 계속 다니면서 과장, 부장도 해보고요. 더 나아가 회사 최초로 여성 임원이 되어보고 싶었죠. 친정엄마도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영희야, 결혼했다고 네 일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이야 김서방이 너한테 껌뻑 죽지만 결혼하면 태반이 변하는 게 사내 놈들이다. 여자라도 무조건 돈을 벌고 경제권을 쥐고 있어야 돼. 넌 똑똑하니까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걱정하지 마, 엄마. 굳이 그런 이유 때문 아니라도 나 일 계속 할 거야.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 그래야 내 딸이지. 남편 역시 그런 제 뜻을 지지하겠다고 했어요. 일 욕심 많은 여자, 자기는 싫지 않다고요.
문제는 시댁이었는데요.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께서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민철이가 벌만큼 벌어오는데 뭐하러 너까지 힘들게 직장 생활하니?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나한테 살림도 배우고 하자꾸나. 처음엔 웃으며 넘겼어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어머님. 전업주부는 성격상 못할 것 같아요. 그 일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시지 않더군요. 민철이가 나이도 있고 하루빨리 애를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집이 워낙 손이 귀해서 말이다. 그냥 일 그만두고 임신 준비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니? 여자가 바깥일에 정신 팔리면 가정이 불안해지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일단 그 일랑 얘기해볼게요. 시어머니의 계속된 권유에 결국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곤 했지만요. 기실은 남편에게 얘기해 시어머니 좀 말려보라고 얘기할 작정이었어요. 제 말은 통 들으려고 하질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막상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은근히 시어머니의 의견에 동조하는 눈치였습니다. 뭐 사실 어머니 말이 틀린 건 없잖아.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애를 빨리 낳긴 해야지. 그리고 부부가 같은 회사 다니는 거 뒷말 나오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 과장님이나 다른 팀원들도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고. 뭐?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나더러 지금 회사 그만두고 집에 들어 앉으라는 거야? 아니, 고민해보라는 거지. 어쨌든 당신은 애 생기면 육아휴직까지 해서 몇 년은 쉬어야 하는데 그걸 좀 앞당긴다고 해서 나쁠 건 없잖아. 난 지금 바로 애 가질 생각 없어. 지금 커리어 끊기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커버 못 쳐줘. 결혼하자마자 말이 싹 달라지는 남편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는데요. 이미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갈라설 수도 없고 뭘 어쩌겠어요. 이후 저는 시부모님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직장 생활을 고수했어요. 회사 내부적인 이유로 결국 이직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일을 포기하진 않았죠. 하지만 결혼한 지 2년 차가 됐을 무렵 갑작스럽게 애가 들어서면서 모든 게 무너지고 말았네요. 물론 아이가 생긴 게 기쁘긴 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소중한 내 새끼인데. 10달 내내 품고 있다가 마침내 나와서 얼굴을 봤을 땐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죠. 하지만 집에 하루 종일 갇혀 딸아이와 씨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저 스스로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고나 할까요? 회사 서류와 씨름하던 제가 이제는 그날 반찬은 뭘 할지, 남편 양복은 언제 세탁소에 맡길지 그런 거나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줬다면, 아니 적어도 대화 상대라도 되어줬다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남편은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충 밥만 먹고 바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그도 아니면 잘 때까지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죠. 제가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봐도 똑같이 뭐 하고 건성으로 대꾸하기 일쑤였네요. 그뿐인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저를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동종업계 종사자였으니 저도 남편 일에 대해 아는 게 많잖아요. 같은 회사를 다니기도 했고요. 그래서 종종 남편이 업무로 힘들어하면 이런저런 조언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군요. 참나,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니, 나도 전에 이 비슷한 케이스 다뤄봤단 말이야. 나 직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하루만 지나도 이 바닥 사정 달라지는 거 몰라?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가 뭘 한다고. 너는 내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가서 저녁이나 마저 차려. 나 배고파. 더 이상 저를 동료가 아닌 아내로만 대하는 남편에게 서운했어요. 아니, 사실 남편은 언젠가부터 저를 아내로 취급하지도 않았죠. 자기는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주제 저를 하녀처럼 부려먹으려 들었으니까요.
제가 밀린 집안일 하랴, 딸애 보랴, 밥 한 술 못 두고 바쁘게 움직여도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태연하게 자기 혼자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아 식사를 했고요.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 저를 불렀죠. 여보, 나 물 한 잔만 떠다 줘. 당신이 떠다 먹어. 나 지금 지수 기저귀 갈아주고 있잖아. 기저귀 갈고 떠다 주면 되잖아. 그 다음엔 지수 재워야 돼. 설거지도 해야 하고 내일 아침밥도 안 쳐놔야 한다고. 나 저녁도 못 먹고 바쁘게 움직이는 거 안 보여? 날은 집안일과 육아를 하나도 돕지 않는 남편을 향한 호소였는데요. 남편은 콧방귀만 끼며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요즘 여자구나. 배태기가 불렀어 아주. 뭐? 그게 무슨 뜻이야?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거 물론 힘들겠지. 근데 아무렴 밖에서 남의 돈 버는 것보다 힘들겠어? 남편은 전쟁터 같은 밖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온 힘을 다해 싸우다 집에 온 건데 말이야. 그저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꼴이라니. 뭐? 징징? 당신 말 다 했어 진짜? 내가 누구 때문에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 뭐 나 때문이란 거야? 뭐 그럼 이제라도 지수 나 몰라라고 일하든가. 애 엄마란 사람이 애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진짜. 친정엄마 말이 틀린 게 없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저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저를 그저 밥해주고 애 키워주는 식모 정도로 취급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전업주부가 되자 시부모님도 툭하면 저를 시댁으로 오라가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이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도 안 걸렸거든요.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면 네가 와서 좀 옮겨주면 좋겠는데 하고 전화하시고, 시아버지는 아이 컴퓨터가 갑자기 안 켜지는데 네가 와서 좀 봐주면 안 되겠냐 하고 부르는 시기였죠. 돈도 많아서 집에 가정부까지 쓰는 양반들이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라고밖엔 생각할 수 없었죠. 제가 시댁 가서 이것저것 잡일을 돕는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두 분 다 며느리로서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셨죠. 시어머니는 툭하면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잖니.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자주자주 좀 들러라 하고 잔소리를 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기가 막혔어요. 저희 엄마는 한 번도 절 그런 식으로 부려먹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집안일과 육아로 씨름하는 것도 모자라 시부모님 잔심부름으로 종종 거릴 때면 문득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이러려고 비싼 등록금 내고 좋은 대학 가고 힘들게 대기업 들어가서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던 걸까?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대로 있다간 정말 영영 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쯤에 딸아이도 어느새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여보, 나 다시 일하려고. 지수도 어느 정도 컸고 이제 나도 직장생활 다시 하고 싶어. 내심 남편이 또 반대하거나 화를 내진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의외로 남편은 태연했어요. 그래? 뭐 당신도 그동안 집에만 있느라 답답했겠지. 그러더니 갑자기 피식 웃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일할 건데? 당신 벌써 5년 넘게 쉬었잖아. 반 10년이나 경력 단절된 여자를 누가 뽑아주겠어? 그 말에 심장이 찌릿하고 아팠어요. 제가 소위 경단녀가 되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너무도 당연하게 지적하는 남편이 밉더군요. 그래도 찾아보면 길이 있겠지. 뭐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봐. 근데 지수 등하원은 어떡할 건데? 종일반으로 옮길까 해. 야근하는 날은 당신이 좀 도와주면 좋겠고. 뭐? 나더러 지수 하원까지 책임지라고?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거지. 지수 당신 딸이기도 해. 근데 그동안 당신이 지수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 뭔 소리야. 내가 지수랑 얼마나 많이 놀아줬는데. 본인 여유될 때만 잠깐씩 보고 예뻐해주는 거?
그건 길 가던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이 지수 기저귀 한번 갈아줘봤어? 밥을 한번 차려주기로 했어? 아, 또 시작이다. 아, 그래, 알겠어. 일을 하든 말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단, 집안일이나 지수 일에 지장 안 가게 해.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당신이 알아서 설명하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 근데 알지? 당신 재취업한다는 보장 없다는 거. 내가 면접관이면 애 딸린 경단녀는 절대 안 뽑아. 이죽거리는 남편이 참 밉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다시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죠.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오기가 생기더군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이력서를 정리하고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도 알아봤어요.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도 돌리고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죠. 다행히 취업 프로그램을 주관한 센터의 소개로 전에 다니던 회사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됐어요. 규모가 그리 큰 곳은 아니었지만 나름 내실 있는 괜찮은 중견기업이었죠. 센터의 추천 덕분인지 그쪽에서도 절 좋게 봐줘서요. 서류는 물론 면접까지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었네요. 합격 전화를 받은 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경력도 좋으시고 또 자식도 어느 정도 다 키워놓으셨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죠. 정말요? 그럼 정말이죠. 저희 입장에서도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 미혼들보단 지수 씨와 일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하시죠? 그럼요. 그렇게 인사 담당자와 얘기해 첫 출근 날까지 받아뒀는데요. 그 주 주말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하고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딸을 가졌을 때와 증상이 똑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가 임신 테스트기를 샀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해보니 웬걸 2줄이 또렷하게 나타나더군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불현듯 얼마 전 술에 취한 남편과 잠자리를 가졌던 게 생각나더군요. 거부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너무 원해서 억지로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더랬죠. 그때 분명 남편이 피임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된 건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더라고요. 간신히 새 직장에 합격까지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죠. 그날 하루 종일 복잡한 마음으로 있다가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말했어요.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 얼굴에 스쳐가는 묘한 기색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놀란 것도 미안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쁜 기색이 역력했죠. 잘 됐네. 지수 이후로 쭉 소식이 없어서 병원이라도 가봐야 했는데. 뭐? 그럼 나 차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번엔 아들 낳아야지.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설마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당신 그날 설마 피임 안 한 건 아니지? 그러자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니, 안 했는데? 부부 사이에 피임은 무슨 피임이야. 뭐? 나한텐 분명히 했다고 했잖아. 그거에 당신이 뭐라고 할까봐 그런 거지. 솔직히 둘째는 있어야지 않겠어? 지수도 외로울 거고. 무엇보다 이번엔 아들 낳아야지. 우리 집 대를 이을 아들이 없잖아. 부모님도 내색은 안 하셔도 계속 바라고 계셨어. 남편의 태연한 말에 기가 막혀 입을 떡 벌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덜덜 떨렸죠. 남편이 절 농락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네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 당장 다음 주가 첫 출근이야. 근데 임신이라니? 피임을 안 하긴 왜 안 해? 아니, 적어도 사실대로 말이라도 해줬으면, 그랬으면 사후 피임약이라도 먹었을 텐데. 당신이 다 망쳐버렸잖아. 망쳤다니. 아이 생긴 게 무슨 재앙이야? 그리고 사후 피임약을 먹긴 왜 먹어? 더 늦기 전에 둘째 생긴 게 얼마나 다행인데. 이번엔 꼭 아들 낳아서. 그놈의 아들 얘기 좀 그만해. 내가 애 낳는 기계야? 평생 애 낳고 키우고 하면 내 일은 어떡하라고? 일이야. 애 어느 정도 크면 그때 다시 시작해도 되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이번에 재취업도 간신히 했는데 그때 되면 취업이 될 것 같아? 40 다 돼가는 경단녀를 누가 써준다고? 그럼 뭐 어떡하자고? 뭐 설마 생긴 애를 지우자는 소리는 아니지? 아니, 나 지울 거야. 이 애 안 낳을 거라고. 남편에게 악을 쓰며 외쳤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모질진 못했어요. 아무리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라 해도 이미 생긴 아이를 지울 용기는 없었죠. 남편 역시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결국 저는 저를 합격시켜준 회사에 연락해 개인 사정상 출근 못하게 됐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임신에 발목 잡혀 다시 집에 들어앉게 된 거죠. 심적으로 안 그래도 힘든데 둘째 임신은 첫째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입덧이 심해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삼켜 살이 10kg 가까이 빠졌고요. 임신 중독 증세로 며칠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나몰라라 했어요. 홀로 불러오는 배를 안고 큰애 챙기랴, 밀린 집안일 하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시부모님도 그런 저를 배려해주기는커녕 이번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압박만 주셨죠. 심지어 시어머니는 웬 사기꾼 같은 무당한테 홀라당 넘어가서요. 건강한 아들을 낳으려면 굿을 해야 된다는 둥, 부적을 써야 한다는 둥 저를 얼마나 괴롭혀댔는지 몰라요. 어머마, 이거 우리 보살님이 준 부적인데 베개 밑에 잘 넣어두거라. 깨지바위가 들었었어도 사내 자식으로 바꿔준다는구나. 어머님, 이런 거 다 미신이에요. 이깟 종이 조각이 애 성별을 어떻게 바꿔요? 그런 말 말고 넣어둬. 그리고 조만간에 보살님하고 같이 땡땡산으로 치성드리러 가야 하니까 준비하고. 네? 저더러 산을 타라는 말씀이세요? 이 몸으로 어떻게 산을 타요, 어머님? 너 자꾸 그렇게 내 말에 토달 거니? 그동안 오냐오냐 했더니 네가 날 우습게 하는 모양인데 이번에도 또 딸 낳기만 해봐.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아들어? 시어머니의 으름장과 핍박 속에서 저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어요. 남편에게 어머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죠. 당신도 우리 어머니 알잖아. 내가 조금만 당신 편 들면 바로 머리 싸매고 들어눕는 분인데. 그럼 나더러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거야? 나 어머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자꾸 빠지기만 해. 병원에서 이러다 큰일 난다고 또 입원할 수도 있다고 난리라고. 아우, 유난 좀 떨지 마. 어머니가 뭐 남들처럼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한테 욕하기래 뭐 때리기래. 그냥 순산하라고 보약 지어주고 부적 써주는 게 전부인데. 됐다. 말을 말자. 이러다 뱃속 아이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너무 두려웠는데요. 다행히 이듬해 여름, 저는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엄청 기뻐했죠. 동네 잔치까지 열고요. 철학원에 수백만 원을 주고 아들 이름을 받아오기도 했네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독박육아라는 커다란 족쇄가 저를 옥죄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각오하긴 했지만 홀로 애 둘을 키우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특히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들에 비해 손이 더 배는 가더라고요. 그렇게 육아와 살림에 치여 제 이름은 점점 사라졌어요. 오영희라는 꿈 많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만이 남았죠. 제 꿈도 제 삶도 점점 먼지가 되어 흩어지는 느낌이었네요. 설상가상 아들을 낳고 잠깐 좋아졌던 부부관계도 다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자꾸만 밖으로 돌았어요. 가뜩이나 일이 바빠 늦게 퇴근하던 사람이 이젠 아예 외박을 하는 날도 많았고요. 주말에도 집에 붙어있는 꼴을 못 봤죠. 당신 어제도 외박했던데 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거야? 뭐라긴 뭐래. 일이 바빠서 회사 숙직실에서 잤는데. 확실해? 당신 숙직실에서 자는 거 싫어하잖아. 확실하냐니. 그럼 내가 뭐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아니, 난 요즘 당신이 외박이 너무 잦으니까. 주말에도 자꾸만 어딜 나가고. 다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주말에도 과장님 모시고 라운딩하느라 죽어나고 있다고.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애 키우고 살림만 하는 주제에 뭐 잘났다고 바가지까지 긁으려고 그래?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의심도 들었는데요. 이렇다 할 증거는 없었어요.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 싶어도 괜히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아 망설여지더군요. 그러던 중 뜻밖의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바로 저희 아빠가 간암에 걸리신 거였죠. 초기에 발견해 목숨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다름 아닌 돈이었죠. 들어둔 변변한 보험도 없어 치료비가 수천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결국 하나뿐인 딸 자식인 제게 부탁하셨죠. 저는 당연히 남편이 도와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평소 부모에 대한 효를 엄청 강조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제가 병원비 얘기를 꺼내자 난감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아니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요즘 우리 형편이 빠듯하잖아. 이번에 당신 산후조리원 비용도 꽤 들었고 지수에 상여기까지 애가 벌써 둘인데 그리고 요즘 회사에서 성과 압박이 심해서 올해 보너스도 기대하기 어려워. 그래도 어떻게 안 될까? 수술비는 엄마 아빠 모은 돈으로 어떻게 해본다는데 항암 치료비면 입원비가 꽤 깨질 것 같아서 그래. 정 어려우면 어머님 아버님한테라도 부탁드려보면 안 돼? 아우 나 참. 그런 걸로 어떻게 손을 벌려. 요즘 경기 어려워서 아버지도 앓는 소리 하시던데. 그런 거라니? 우리 아빠 암 치료비가 그런 거야? 또 괜히 꼬투리 잡는다. 이게 꼬투리 잡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돈 없다는 말이. 당신 작년까지만 해도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를 몇 개씩이나 아무렇지 않게 질렀잖아. 어머님 아버님 장가게 여행 보내드릴 때도 돈 얘긴 하나도 안 했으면서 왜 우리 아빠 병원비는 이렇게 저렇게 계산적으로 따지는 건데? 제가 따지고 오더니 남편도 변명이 궁색해진 걸까요? 갑자기 들고 있던 물잔을 쾅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짜증을 내더군요. 계산적으로 따진다니? 그건 다 작년이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그리고 솔직히 장인어른 장모님이 우리한테 도움된 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을 들여야 해? 말이 빌려달라는 거지. 어차피 못 돌려받을 게 뻔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부족한 경제력을 대놓고 지적한 게 너무 큰 상처더군요. 제가 시부모님을 챙기는 만큼 남편도 저희 부모님을 한 식구처럼 챙겨줄 거라고 믿었는데 이 사람에게 제 부모님은 그저 남일 뿐이었구나 싶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남편의 옆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나랑 결혼할 땐 평생 함께 하자고 해놓고 결국 어려운 순간엔 남처럼 선을 긋는구나. 차라리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랬다면 저는 아직 일을 하고 있었을 거고 부모님 병원비를 마련하는데 이렇게까지 비참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걸 깨닫고 나니 남편이 아닌 저 자신이 너무 밉더라고요. 다행히 사정을 안 이모가 도움을 주셔서 어찌저찌 아빠 병원비는 마련할 수 있었어요. 이후 아빠는 무사히 항암 치료까지 잘 마치셨고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희 아빠를 외면한 건 제게 큰 상처로 남았네요. 솔직히 이혼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요. 생때 같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차마 실행이 옮길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빈껍데기 같은 부부관계를 유지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위태롭던 시아버지 회사가 갑자기 급격하게 어려워졌어요.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몰랐는데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무리하게 위기를 돌파하려고 사업 확장을 시도하다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고 하더군요. 회사뿐 아니라 시댁이 갖고 있던 땅이나 건물도 전부 압류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울면서 하소연을 하셨고요.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집에 틀어박혀 술만 드셨죠.
안타까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제게 한 짓을 생각하면 나서서 뭔가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던 걸까요? 늘 밖으로만 돌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집에 틀어박혀 꼼짝도 안 하기에 휴가라도 낸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 나 지난주에 회사 그만뒀어. 뭐? 회사를 그만뒀다고? 대체 왜? 요즘 아버지 사업이 많이 어렵잖아. 안 그래도 나한테 회사 때려치고 자기 일 물려받으라고 하셨었는데 이제라도 도와드려야지. 그런 큰일을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하면 어떡해? 당신이 뭐 슈퍼맨도 아니고 다 쓰러져가는 아버님 사업을 어떻게 일으킨다고? 황당해서 말을 못 잇자 남편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일이야. 빚은 땅이랑 건물 팔아서 어느 정도 정리했고 다시 물량 뽑아낼 투자금만 있으면 된다고. 나 퇴직금 들어오는 대로 아버지한테 보내드리기로 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외쳤어요. 뭐? 퇴직금을 아버님한테 드린다고? 그래. 회사 계좌로 붓던 적금까지 다 하니까 2억 정도 되던데 아버지 말론 그거면 충분할 것 같대. 뭐 겸사겸사 남는 돈으로 어머니 크루즈 여행도 보내드리기로 했고. 이번에 회사 휘청하면서 어머니가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 이 와중에 시어머니 호화 크루즈 여행까지 보내드리기로 했다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저희 아빠 암치료비는 외면할 땐 언제고 시부모님한텐 자기 퇴직금까지 다 갖다 바치는 남편이 너무 괘씸했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 돈을 다 두 분한테 드리면 우린 어떻게 살아? 당신 지금 회사도 그만뒀는데. 참나.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부모님 챙긴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왜 상관이 없어? 그 돈이 온전하게 당신 혼자 번 돈이야? 그동안 집에서 손이 부르터라 당신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애 키워준 나는 보이지도 않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살림이나 했으면서 무슨. 그 순간 그나마 남아있던 한 가닥 이성이 뚝 끊어졌어요. 남편은 저를 자기 밑에 딸린 식모나 하녀쯤으로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걸 확인받고 나니 그나마 남아있던 한 줌의 애정마저 모조리 다 사라져버렸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근데 나도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을 거야. 뭐? 니? 너 지금 나한테 니라고 했냐? 그래! 먼저 너너거린 건 너야! 하, 이게 진짜. 야, 네가 가만히 안 보고 있으면 어쩔 건데? 어쩌긴 멀었지. 우리 이혼하자. 제 입에서 선언처럼 나온 말에 남편이 헛웃음을 쳤어요. 뭐? 이혼? 그래. 나 더는 당신하고 못 살겠어. 나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 그만둔 것도 모자라 퇴직금까지 몽땅 다 어머님 아버님한테 드리겠다니. 작년에 우리 아빠 아팠을 때 당신 어떻게 했는데? 병원비 줄 돈 없다고 나 몰라라 했잖아. 야, 지금 이 상황이 그거랑 같아? 다를 건 또 뭔데? 됐어. 더 말 섞고 싶지도 않아. 다 집어치우고 이 집 판 다음 당신 퇴직금까지 다 합쳐서 그거 똑같이 나누자. 뭐? 내 재산을 너랑 반으로 나누라고? 그래. 그동안 당신이랑 당신 부모 뒤치다꺼리 하면서 내가 얼마나 노예처럼 일했는데. 나도 그 절반만큼의 권리는 있다고 봐. 그러자 남편이 배를 잡으며 폭소했어요. 너 지금 코미디 찍냐? 평생 내가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산 주제에 어디 내 돈을 탐내? 뭐? 절반의 권리가 있어? 웃기고 있네. 그 악스럽게 욕심 그만 부리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아, 애들도 다 네가 데려가서 키워라. 나 새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하려면 걸리적거리니까. 남편은 저를 잡기는커녕 당장이라도 쫓아낼 기세였어요. 그뿐인가요? 아이들에게 조금도 애정이 없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아이들마저 데려가라 하더군요. 문득 아이들을 아빠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버텼던 지난 나날들이 우스워졌어요. 생각해보면 남편은 아이들에게 한 번도 좋은 아빠였던 적이 없는데 없는 이만 못한 아빠란 존재를 왜 아이들 옆에 억지로 붙들어 놓으려고 했던 건지 스스로가 바보 같더군요.
꺼지라고 하면 못 꺼질 줄 알고? 나중에라도 애들 달라고 말 바꾸지 마. 그리고 나 이대로 쉽게는 안 물러설 거니까 두고 보라고.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린 뒤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끝까지 절 붙잡지 않더군요. 뭐 애초에 잡았다 하더라도 제가 뿌리쳤겠지만요. 엄마, 우리 이제 어디 가? 자다 말고 절 따라 나온 딸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집에서 살림만 하다 보니 인간관계도 다 단절돼서요. 잠시 몸을 의탁할 친구 하나 없었거든요. 고민하다 결국 친정으로 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모텔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지만 이혼하겠다는 제 말에 두말하지 않고 그러라고 하시더군요. 특히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난 진작부터 갈라서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나뿐인 우리 딸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결혼하자마자 힘들게 들어간 회사도 그만두게 하고 말이야. 엄마, 아직도 내가 회사 그만둔 게 마음에 걸렸구나. 걸리다 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천불이 나. 그뿐이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는데 손이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거칠거칠해? 살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빠졌고? 제가 남편이나 시부모님한테 어떤 취급을 받는지 한 번도 부모님에게 말한 적 없었는데요. 부모님은 내심 알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하긴 나날이 상해가는 제 얼굴만 봐도 대충 답이 나왔겠죠. 많이 속상했는지 어느새 엄마의 두 눈에 눈물이 비쳤어요. 그런 엄마를 끌어안고 저도 엉엉 울고 말았는데요. 속 시원하게 울어서일까요? 이상하게 머리가 맑고 개운하더군요. 이튿날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혼 상담을 받았는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남편 재산을 절반 가져오긴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입장을 바꾸면 아이들 양육권이나 친권을 뺏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제가 직업도 뭣도 없는 전업주부라서 그런 거였죠. 살던 집이나 신혼살림도 대부분 시댁에서 장만해 주신 거였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노예처럼 살았는데 이렇게 돈 한 푼 못 받고 이혼해야 하는 건가요? 물론 따지자면 남편분이 유책 배우자긴 한데 증거가 부족합니다. 어쨌든 꾸준히 일하면서 가장 노릇을 해왔고 뭐 폭력을 쓰셨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일을 그만둔 건요? 퇴직금이랑 부어둔 적금까지 전부 시부모님 드리겠다고 됐고요. 그것도 시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런 거니까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겠다는데 뭐라고 하긴 힘들어요. 물론 재판할 때 그 비율에 대해 조율을 해볼 순 있습니다만. 변호사의 말에 좌절한 것도 잠시 저는 뭐든 해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빈털터리로 이혼하기엔 지난 제 세월이 너무 억울했으니까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길로 저는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술을 먹고 골아떨어져 있더군요. 남편이 깰세라 조심스럽게 집안을 뒤져 남편의 핸드폰을 찾았어요. 그동안 밥 먹듯이 외박하던 거며 내 몸에 손 하나 안 대던 거 하며 분명 딴짓을 했었을 게 분명해. 맞아요.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해 묻어두려고 했던 남편의 뒤를 캐보려 한 거예요. 남편의 핸드폰 잠금 패턴은 이미 몇 번이나 봤었기에 잘 알고 있었어요. 잠금 패턴을 기억자 모양으로 터치하자 바로 핸드폰이 열렸고요. 저는 통화 및 문자 내역, 사진첩, 이메일 등을 닥치는 대로 뒤졌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다고나 할까요? 역시나 남편은 저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글쎄, 다니던 회사 신입 여직원하고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 상간녀하고 주고받은 더러운 문자 내역이며 진하게 스킨십하고 있는 사진들까지 정말 역겹기 짝이 없었네요. 심지어 제가 친정아빠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던 시기에도 남편은 그 여자를 만나 즐길 거 다 즐겼더라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불륜 사실을 시부모님이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남편이 시어머니와 나눈 문자에 전부 다 나오더라고요. 민철아, 너 지금 만나고 있는 애 말이다. 아버지가 땡땡대학 교수라며? 어떻게, 걔 너랑 결혼까지도 생각이 있다니? 저 유부남인데 뭔 결혼이에요. 뭐 어때? 이참에 엄마하고 정리하면 되지.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들키기 전에 이혼해. 안 그럼 괜히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만 느끼니까. 양육권 싸움할 때도 불리하고. 지수는 몰라도 상혁이 네가 키워야지. 친절하게 이혼하라며 등까지 떠민 시어머니의 문자를 보면서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동안 사람을 자기 수족처럼 부려먹을 땐 언제고, 그 와중에도 저희 아들은 사내 아이랍시고 욕심을 부리는 게 환멸나더군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분노에 차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재빨리 남편 핸드폰에 있던 사진과 문자를 제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하필이면 침대에 있던 남편이 깨버렸지 뭐예요? 놀란 저는 얼른 침대 밑으로 몸을 구겨 넣었죠. 간발의 차이로 남편이 침대에서 내려섰고요. 다행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자기 핸드폰부터 집어들더군요. 그리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김상무님 잘 지내시죠? 네, 저야 지금 집에서 잘 쉬고 있죠. 어디에 전화를 하나 했더니만 남편은 전에 다니던 회사 거래처 관계자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직장도 그만둔 마당에 왜 거래처 사람과 통화를 할까 너무 이상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니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더군요. 네, 제 덕분에 저희 회사에서 거래도 트셨고 앞으로는 더욱 승승장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감사 표시를 좀 더 크게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한 장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그것 때문에 괜히 양심에 찔려서 회사까지 그만뒀잖아요. 내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 같은데. 물론 상무님이 회사 그만두라고 하신 건 아니죠. 그건 제 개인 사정이 맞는데 그래도. 기가 막히게도 남편의 계좌로 들어온 돈 2억은 퇴직금과 적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나오기 직전 거래처로부터 더러운 뒷돈을 받아 챙겼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남편과 거래처 관계자가 나누는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했죠. 잠시 후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나가버렸고요. 저도 뒤늦게 침대 밖에서 나왔는데요. 남편을 궁지로 몰 결정적인 증거도 잔뜩 잡았겠다. 더는 가만히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바로 남편의 뒤를 쫓았어요. 어딜 가나 했더니만 시댁으로 가더군요. 잘 됐다 싶었죠. 저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시댁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더군요. 아니, 네가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니? 왜요? 제가 못 올 때라도 왔나요? 아니, 민철이 말론 너네 갈라서기로 했다고. 네. 근데 그 전에 정리해야 할 게 좀 있어서요. 정리할 거라니? 그건 어머님이 제일 잘 알지 않나요? 저는 시어머니를 밀고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웬걸? 집안엔 시부모님과 남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웬 젊은 여자가 남편 옆에 찰싹 붙어 있더군요. 남편 핸드폰 속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상간녀였죠. 니년이 내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구나? 저는 그대로 달려들어 상간녀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챘어요. 상간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무 대응도 못하고 비명만 질렀죠. 당신 뭐야? 이거 놓으라고! 내가 바보니? 놓긴 뭘 놔? 아프단 말이야!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그러면 안 아프려고 했어? 오빠 뭐 하는 거야? 도와줘! 보고만 있을 거야? 상간녀의 앙칼진 외침에 얼빠져 있던 남편이 뒤늦게 정신을 차렸어요. 재빨리 달려와 저를 상간녀에게서 떨구려 하더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뭐래. 본때를 보여주는 거지. 이제 당신 차례니까 기다려. 뭐? 내 차례라니. 저는 그대로 상간녀에게서 떨어져 나와 남편의 뺨을 연달아 2대 때렸어요.
그리고 한 대 더 때리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달려와 재빨리 절 밀치더군요. 너 미쳤니? 어디 하늘 같은 서방한테 손을 올려? 하늘 같은 서방 좋아하시네. 다른 년이랑 바람난 놈을 내가 왜 하늘같이 모시고 살아요? 네가 이렇게 그악스러우니까 우리 아들이 바람이 난 거 아니야? 오죽했으면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렸겠어? 이 인간이 바람난 게 저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부모 닮아 천박하고 도덕심이라곤 개 코딱지만큼도 없으니까 그런 거죠.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못했는데요. 두 분 아들이 퇴직금 2억 갖다 바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돈 제가 다시 찾아올 거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뭐? 우리 아들 퇴직금을 왜 네가 탐내? 니까짓 게 뭐라고? 내가 그동안 당신들이랑 당신 아들한테 혹사당한 걸 생각해봐. 그리고 애들도 내가 다 키울 건데 당연히 그 2억은 내가 다 가져야지. 너 변호사 만나 상담은 해봤니? 그냥 네가 달라고 하면 그 돈이 네 거 되는 줄 알아?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어야 분할도 되는 건데 니까짓 게 뭐랬다고?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저도 다 아니까. 그래서 이 인간 치부도 다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남편이 거래처 관계자와 통화했던 걸 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당신 그건 언제 또 녹음한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넌 오늘로 끝이라는 거야. 회사에 다 고발하고 경찰에도 넘길 거니까 각오해. 그 순간 적반하장으로 나오던 남편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제 다리를 붙잡고 싹싹 빌더군요. 여보, 잠깐 진정 좀 해봐. 내가 설마 진짜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했겠어? 어제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거고. 나한텐 당신뿐인 거 알잖아. 그 모습에 머리채를 죄다 뽑히고 넋나가 있던 상간녀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언젠 나만 사랑한다며? 나밖에 없다며? 드디어 이혼하나 했더니만 미쳤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네가 다 꼬신 거잖아. 이 쓰레기 같은 놈! 상간녀가 분한 듯 이를 갈더니만 갑자기 남편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낚아채고 흔들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빌다 말고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어떻게든 그런 상간녀를 떼어내려 야단이었죠. 저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유유자적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걸었죠. 물론 따로 남편의 전 회사와 경찰서에 연락해 남편의 비리 행위를 고발도 했고요. 지리한 재판 끝에 저는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어요. 물론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왔고요. 남편은 저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죠. 그뿐인가요? 남편은 거래처로부터 뇌물을 받은 일로 회사에서 잘렸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어요. 초범이라 그냥 풀려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호적에 빨간 줄까지 그어졌죠. 남편은 퇴직금이고 뭐고 전부 회수당하다 못해 어마어마한 배상금 때문에 빚까지 져야 했고요. 결국 시아버지 회사는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온 가족이 빚쟁이가 된 거죠. 겹지인에게 듣기론 지금 남편은 빚을 갚기 위해 노가다를 뛰고 있다 하고요. 시아버지는 경비 일을 하고 있다 하대요. 시어머니는 집안이 풍비박산난 충격으로 뇌졸중이 오는 바람에 반신마비로 요양원에 있다 하고요. 역시 인과응보란 존재하나 봐요. 그쵸? 그리고 알고 보니 상간녀 역시 남편이 저지른 범죄에 가담했었더라고요. 상간녀 역시 당연히 회사에서 잘렸고요. 지금은 고향에 내려가 쥐 죽은 듯이 산다 하더라고요.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뒤 저는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분할받은 재산과 위자료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직원 하나 없이 저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지금은 규모도 제법 커져서요. 따로 사무실도 얻었고 같이 일하는 직원도 30명 남짓 돼요. 집에서 밥하고 애나 키우는 아줌마였던 제가 이젠 대표님 소리를 듣는답니다.
아이들도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잘 키우고 있어요. 참, 엄마도 뒤늦게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저 때문에 자극받았다면서 이제라도 대학에 가고 싶으시대요. 그런 엄마의 꿈을 응원한다는 말을 남기며 이만 제 사연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